예, 전 이제 오늘부터 여기 모이시는 회원님들하고 2달에 걸쳐가지고 사자 수학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으로 나와 있는데 추구하고 계몽편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으로 따지면 이제 3과목인데 그걸 이제 2달에 걸쳐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된 저는 저희 다 보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에 이렇게 배웠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전에 배웠던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왜 또 나오셨을까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하는 과목이 제일 기초 과목이기 때문에 저 혼자 생각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라는 이제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문이 어떤 건가? 이제 한자하고 한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낱글자 한 글자를 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이라고 하면 그 낱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문장, 의미를 가진 문장을 이제 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가 한문 문장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아주 긴 문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낱글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을 한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이나 어디 가가지고 서류를 뗄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작성을 하는데 보면 적게 돼 있는데 이름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죠? 한글 이름 해가지고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문이라고 해가지고 내 이름을 적어라 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 이름은 한자 한 글자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한문이라고 해서 내 이름을 무슨 문장으로 적어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이제 명확하게 구별을 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왜 배워야 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국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한문을 배우는 겁니다. 한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의 우리가 쓰고 있는 늘 우리말 자체의 어떤 70% 이상이 한자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중간에서도 한자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어떤 한자어들의 의미를 많이 알고 있으면 국어 생활을 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자를 공부하는 가장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자만 많이 알면 가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대만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만은 중국의 본토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거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문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글자를 줄여서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지금 우리가 보면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배운 사람들은 중국 한자를 따로 이렇게 익혀놓지 않으면 간판을 읽는다든지 또는 표지판을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서로 전혀 이제 생소한 문자로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하면 중국에 가서 모든 거 다 읽을 수 있다. 라는 건 사실은 이제 지금 실상에서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저 학교에서 기초 한문이라든지 교양 한문 이런 강의를 하는데 중국 학생들이 자기 글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 전부 A 받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지만 막상 와보면 자기들이 모르는 글자 가지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걔들도 와가지고 또 많이 이제 곤란을 겪고 하는데 한문을 이미 이제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한문과 낱글자와 관련된 중국의 간자 또 같이 이렇게 익혀 나가시는 게 자꾸 눈에 익히면 금방 눈에 둡니다. 번자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간자를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자도 같이 익혀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여기저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문이 어떤 것인가, 한문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 특징을 어떤 강의의 밑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사자수학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또 저 소리 하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문장을 한번 우리는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약간 순서를 바꿔서 책을 나는 읽는다라는 문장으로 원래의 우리가 쓰는 어순에서 약간 바꾸어서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문장과 이 문장의 의미가 같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같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할 때 나는 책을 읽는다나 책을 나는 읽는다나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왜 저 사람이 문장을 저렇게 썼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사실 이 문장의 두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또 읽는다 나는 책을 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은 들 수 있어도 저 사람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뭐 나자를 쓰고요. 영어의 어순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동사라고 얘기하는 서술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을 독자. 그 다음에 책이니까 서자입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를 이제 한문으로 작문을 하자면 독서라고 간단하게 작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다. 영어의 어순과 마찬가지로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이 목적어가 요 뒤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약간 뒤집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 반면에 한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아서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독서는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의미가 되고 독아서 하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읽는다라는 서술어가 지금 나와 있고 아서는 그래도 뭐 여기서는 요게 앞자가 서자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돼가지고 요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한문은 어떻습니까? 순서를 바꾸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전혀 같은 의미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글과 한문은 어순을 바꿔버리면 한글은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만 어순을 바꾼다고 해도 한문을 어순을 바꿔버리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 한글과 한문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 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제일 기본적인 요소가 어떤 거겠습니까? 한글과 한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글로만 따지면 나는에 붙어 있는 이건 뭡니까? 은는 이가라는 주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이라는 을을 하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조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가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얘는 어디에 가 있어도 우리는 주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이상하더라도 주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라는 게 명확하게 우리말을 쓰는 과정에서 이미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는다라는 건 이제 종교령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우리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은 조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어순을 약간 바꾼다고 해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한문은 어떻습니까? 나는 할 때 아자, 나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자는 읽다라는 뜻이고 이 그 서라는 건 그냥 책입니다. 나, 읽다, 책 요것만 딱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자리에 놓이는 순간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는이라는 거를 붙여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라는 거는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을이라는 걸 붙여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문은 조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조금 이제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조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순을 바꿔버리면 원래의 의미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한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이제 번역하실 때 제일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글자가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말하자면 한문에 나와 있는 문법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문에는 문법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문법이라는 게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처음 배우실 때 이 어떤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글자가 놓인 그 자리가 어딘가를 따져가면서 문장을 번역하시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그냥 막 몇 글자 나와 있으면 의미가 아는 거는 쉽게 넘어가지만 좀 약간 복잡해지는 문장이 나오면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문장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한문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한문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놓이는 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장에서 제일 먼저 놓이는 게 주어고 그 다음에 서술어고 뒤에 이제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 뭐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떤 순서 그러니까 앞자는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서술어 그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된다라는 것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글은 조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순을 약간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통한다 라고 하면 만약에 한문도 조사를 달고 있으면 그 순서가 어순이 약간 바뀌어도 의미가 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한문에서도 조사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 몇 글자 있습니다. 그 글자들이 붙으면 순서를 바꾸어도 약간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갖다 놓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순서를 바꾸어도 같은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하면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우리말은 그러니까 나하고 이런 어떤 명사가 있고 거기에 나 주격으로 쓰일 때는 는이 붙고 그 다음에 관형격으로 쓰일 때는 나의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쓰일 때는 나를 이라는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꼴을 다 변화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주 뭐 쉽게 얘기하면 주어로 쓰이면 I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죠? 소유격으로 쓰이면 my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는 의미가 자꾸 꼴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 정확하게 바꾸어 줍니다만은 한문은 절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딱. 나의도 아고 나를도 아고 나는도 아고 꼴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꼴의 변화가 전혀 없이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자리에 놓였는가? 어느 자리에 놓였는가가 제일 핵심적인 그 한문풀이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오고 목적어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문장에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빨리 학교에 간다나 빨리 나는 학교에 간다나 똑같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빨리라는 말 이제 부사에 해당하는데 한문에서도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맨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부사는 자리에 제한, 문장의 맨 뒤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쓰이는 거는 부사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문장의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주어하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사하고 요 두 개가 문장의 부사어하고 문장의 제일 앞에 쓰일 수 있다.
라고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보실 때는 주어가 제일 앞에 온다. 그 다음에 서술어가 온다. 그 다음에 뭐 목적어나 보어나 이렇게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이 그 뒤에 오게 된다. 라고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꼴의 변화도 없고 형태의 변화도 없고 조사도 발달하지 않았고 단지 놓이는 순서에 따라서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한글과 한문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문은 띄어쓰기 안 합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한글 전용이 됐을 때도 한문의 영향을 받아가 띄어쓰기 전혀 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디 보면 쭉 그냥 붙여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읽으면 진짜 숨 막혀 죽을 정도로 끝까지 이렇게 문장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한문을 이왕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한문은 띄어쓰기 안 하고 지금은 4글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만 쭉 다 붙여져 쓰여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어디서 끊어진다라는 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찾아내는 거에 따라서 그 문장을 번역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초에서 가장 그걸 핵심적으로 목표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면 어느 정도 문장이 어디에서 끊어지는가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한 문장 또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약간 이제 재미있자고 보는 그런 글인데요. 어느 80 먹으신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을 한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 세대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문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뭘 안 했냐면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유언장에 이제 띄어쓰기를 안 했는데 이 유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80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70에 낳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어르신의 사위하고 재산 다툼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위가 이 문장을 한문이기 때문에 일단 의미 단락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위가 이 의미를 어떻게 문장을 끊었냐면 그러니까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70생자 기비오자 가산전지여서 타인물법 이렇게 일단 사위가 문장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70생자 하면 70살에 70살에 이런 말입니다. 부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에 생자 자식을 낳았다. 낳을 생자에 자식 자자입니다. 70에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니 기비오자라. 그 기자입니다. 그는 비 뭡니까? 아니다입니다. 그죠? 그는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오자 하면 나오자의 자식이니까 나의 자식입니다. 70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내 자식이 아니다. 사위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가산전지 여서라 했습니다. 가산, 집에 뭐 재산이 되겠고요. 전자는 전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어려운 글자 서자는 사위 서자입니다. 사위 서자. 그래서 뭐 우리 그 조카 사위를 질서라고 한자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의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은 여서 사위에게 그것을 전해준다. 사위에게 그것을 전해준다. 타인 물범하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자는 한문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범자는 침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침범하지 말라. 남들은 손대지 말라. 라고 이 유서의 내용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재산은 누구께 됩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풀면 사위께 됩니다. 그죠? 70의 자식을 낳았으니 그때 아마 저 사위의 의미에서 그 기자는 그는이 아니고 그놈은 아마 이럴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놈은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집 재산은 여서에게 그걸 전해주니까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 라고 사위가 이 유서의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자기가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에 낳은 그 자식이 이제 한 10살쯤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는데, 왜 돌아가실 때 유서의 내용이 저런 내용이었을까? 너무 마음도 상하고 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과연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까? 어떤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서의 내용을 다시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유서의 내용을 다시 해석하자라고 해서 유서를 다시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유서의 내용이 어떠냐면, 이제 그 아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끊느냐 하면 조금 다르게 끊습니다. 70생자 기비오자 가산전지,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띄고요, 여서타인으로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물범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끊고 문장을 해석하면 70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에 뭐뭐더라도 이제 이런 말이 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토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70생자라도 기비오자리요. 그러니까 70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하고 여기다 물음표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 의미가 됩니다. 그죠? 70의 자식을 낳았어도 그놈은 내 자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고급 한문으로 가면 이 극이자는 어찌기자하고 의미가 통용해서 쓰입니다. 그러면 이 극이자를 어찌로 보면 70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어찌 나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내 자식인 겁니다. 그죠? 가산전지하노니, 집의 재산은, 내가 가진 재산은 그에게 전해주노니. 이 지자는 이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에게 전해준다. 이 그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70에 낳은 자식이 됩니다. 집의 재산은 그에게 전해준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여서타인이라. 사위는 타인, 다른 집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범, 손대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끊어놓고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의 재산은 누구께 됩니까? 자식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습니다. 이 문장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말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이 문장을 받아들일 때는 사위와 자식 간에 소송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문 문장은 지금 이렇게 보면 한문 문장을 어떻게 읽힐 수 있냐면,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여기서 끊으면 저런 의미고 저기서 끊으면 저런 의미고 의미가 무조건 막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가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한문 문장은 어떤 그 앞뒤의 문장의 전후 문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문장부터 쭉 읽어가는 어떤 그 문맥적인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기서 끊어가지고 저기서 끊어가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한두 번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문이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그 언어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막 번역이 된다고 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송을 받은 사또는 그 문장의 유서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의 마음이 어떤가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셨던 분이 이 자식을 평소에 어떻게 대했던가라는 그 마음을 그게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따지자면 전후 맥락을 살피는 겁니다. 자식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그 자식의 어떤 그 해석이 맞을 테고요. 늘 70에 낳았다고 이거 내 자식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구박하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사위의 어떤 그 번역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전혀, 이건 완전히 그냥 180도 달라져 버린 의미입니다만은 실제 한문에서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문을 읽는 그 기초를 공부하는 그 목적이나 목표는 이렇게 쭉 붙어 있는 문장을 의미 달라고로 끊어내고 내가 그걸 내 힘으로 한 번씩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내 능력으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문의 첫 번째 특징은 놓이는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그 번역하실 때 목적어를 막 저기 뒤에서 앞에서 가져와 가지고 목적어를 막 그렇게 번역하지 마시고요. 순서에 유의해 가면서 한번 번역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냐면 한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 안 하는데, 끊어 읽기 안 하는데, 이 그 우리가 목표로 삼은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끊어가면서 문장을 읽어보겠다라는 어떤 뭐 그런 목표를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문은 사실은 말하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한글이라는 표기 수단이 없었을 때부터 이 한문을 받아들여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말로 이 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자 생활하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문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걸로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토라는 우리가 겁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한문은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냥 글자만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럼 뭐 보는 놈이 알아서 보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야 자기 글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쭉 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말로 좀 이렇게 실제로 우리 언어 생활과 가깝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생자 여기에다가 토를 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70생자 하니, 뭐 기비 오자 라, 가산전지, 뭐 먼저 여기서 끄는 걸로 보면 뭐 가산전지 여서 하니, 타이물범 하라, 이런 식의 이제 그 의미를 남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이해한 그 의미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 가지고 한문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습관이 한문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말로 이렇게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말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이런 이제 토들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70생자 하니 기비 오자라, 뭐 그다음에 또 뭐 여기도 하니 있고 여기도 하라,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끼워 넣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말에 가깝게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라고 합니다. 토를 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이 토라는 말 자체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 뭐 많이 먹고 술 먹고 할 때 토한다라고 합니다. 뱉어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토라고 하고, 여기 지금 보면 사자소학의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현토완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토완역. 이 토라는 건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하니 하고라는 이 우리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자는 달다, 매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를 단다라는 말입니다. 토를 단다. 그래서 왜 우리 예전부터 아버지가 뭐 말씀하시면 애가 따박따박 그 말대답을 하면 토 달지 마 합니다. 그죠? 다른 토 달지 말고 내가 한 대로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토 달지 마라는 거, 토를 달다라는 의미도 이 현토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토라는 말 자체는 이 글 문장에다가 어떤 그 토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앞에 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뒤에 문장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놓은 문장에 보면 토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현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완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도 빼지 않고 완전히 다 번역했다라는 의미로 완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토가 있는데 이걸 한글이 생기고 났을 때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그냥 한글로 이렇게 달면 됩니다. 그죠? 한글로 달면 되는데 한문은 이미 한글이 생기기 이전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계속 쓰였었고 이 토도 들어오면서 바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토를 다는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글이 생긴 뒤에는 그냥 이렇게 달면 되지만 한글이 없었을 때는 이 토를 좀 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말 우리 조상들은 이 한문 때문에 지금도 한자 때문에 학생들 곤란을 많이 겪고 있고 한데 한문 때문에 이 그 말과 언어가 문자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왜 고등학생들 이렇게 100명 모아놓고 50문제 맞추면 뭐 이렇게 어디 보내주고 상 주고 하는 그 골든벨이라는 그 문제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빨리 떨어져 나가지 않을 때 많은 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을 떨구기 위해서 내는 문제가 뭐냐면 한자 문제입니다. 한자 문제 내면 한 뭐 50명 있으면 한 30명은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이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또 다른 언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는 그런 건데, 또 마찬가지로 한글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토를 달고 싶은데 한글로 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머리를 쓰고 해가지고 고안해낸 게 뭐냐 하면 구결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한이 같은 경우에는 저걸 이제 쓰고 싶은데 한이라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할위자가 있습니다. 할위자. 이거 이제 보통 우리 하위 그럽니다. 그죠? 하위라고 하면 요게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게 음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의미와 음이 이렇게 이제 하나에 겹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뜻을 가지는 글자가 되는데, 요런 어떤 의미와 의미에서 어떤 그 글자를 가져오기도 하고 음에서 글자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위자 같은 경우는 초서로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써버립니다. 복잡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만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만을 그냥 실제 이거는 부호입니다. 부호로 가져와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하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와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군이 여승 해가지고 니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승인데 이 하위자에서는 그 의미에서 가져온 경우였고, 이 니에서는 여승이라는 의미에서는 가져오지 않고 단지 이 니라는 음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니자를 다 쓰니까 복잡합니다. 그죠? 우리 중간에 말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요 부분만을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0생자하고 여기에 이제 토를 달고 싶은데 한글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다냐면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니가 되는 겁니다. 70생자 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부호들을 개발을 해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기도 하니 하고 또 하고 할 때는 우리 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데, 그때는 이 고자에서 요것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하고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벌리다 펼치다 할 때 우리 나열하다 할 때 라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이제 줄여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버립니다. 밑에 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는데 요 부분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음에서 라라는 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니 이렇게 쓰면 하니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뭐 하니라, 타임 물범 하니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토를 이제 합쳐서 붙이는 겁니다. 하니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우리가 읽을 때 하니라로 읽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한글이 없을 때 한글을 대신할 수 있는 한자에서 의미를 가져오기도 하고 음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글자를 줄이거나 좀 변형을 시켜서 어떤 부호처럼 만들어 썼던 거, 그걸 이제 구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이제 하시다 보면 그 토가 이제 한글로 달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결로 달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결이라는 거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그대로 쭉 쓰였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한문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라는 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자로 문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글자 언어 생활과 문자가 달랐기 때문에 일본도 늘 이걸 어떻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거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일본에서 나온 한문책들을 보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런 어떤 그 구결이라든지 토처럼 자기 나름대로 이 그 번역하는 방법을 거기다 다 씁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순서를 뭐 그 글자 밑에다가 1, 또 뭐 2, 3, 4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번역하는 방법을 표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술어 목적어인 관계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문을 그 일본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서는 반점이라고 합니다. 반자는 뭐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되돌아가는 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점을 찍어가지고 우리 그 나라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본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이라는 것은 한중일에서 다 그 문자 생활로 다 쓰였기 때문에, 중국은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자기 것들이 그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라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됩니까? 토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니, 하고, 하라,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토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문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토를 붙여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를 붙여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한문 하면, 또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보면 다 토를 붙여서 이렇게 멋있게 읽는 이런 걸로 나오는데, 지금 한문을 하시는 분들은 두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토를 붙여야 된다, 토를 붙여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하는데, 학습을 하는데 토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라는 사람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개념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토를 붙이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읽을 때 리듬을 맞게 살릴 수 있습니다. 70 생자 하니 기비 오자라 뭐 이런 식으로 읽을 때 리듬감을 살릴 수 있고, 의미를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게 이제 토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토가 달려있는 걸 가지고 문장을 공부하다 보면 토를 붙인 사람이 잘못 붙여놨다,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토를 잘못 붙여놨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우는 사람들 계속 잘못된 토로 잘못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1장 1단이 있는데, 뭐 제가 수업할 때는 이제 토를 붙여서 이왕에 붙어 있으니까 리듬도 살고 하니까 붙여서 이해를 하되, 여기 계신 분들은 토가 달려있는 문장을 보더라도 그 토를 100%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토가 딱 붙어 있으면 거기에 고정이 돼가지고 그 토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토가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선입관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1장 1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 한문은 외국어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뭐 영어도 외국어고 중국어도 외국어고 한문도 외국어인데, 다 보면 우리 영어 공부할 때 I am a boy라고 읽지 I는 am a boy라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죠? 토를 안 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문도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장 자체로 놓고 보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전에 어떤 한문은 이미 지금은 새로 창작되지는 않습니다. 창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냐면 일종의 기호고요. 그냥 좋아서 취미로 하는 거고, 우리가 보게 되는 한문은 이미 이전에 다 창작이 되어 있는, 이미 쓰여져 있는 그런 한문입니다. 한문을 대하시는 분들은 늘 한문책에 딱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위압감을 갖습니다. 늘 효도하라, 좋은 일 하라 이런 얘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뭔가 잘못 다른 소리 하면 막 야단 맞을 것 같고 위압감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문을 쭉 읽을 때, 번역이 되어 있는 문장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읽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아, 한문이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문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그 문장을 읽어가지고 두 번, 세 번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남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번역이 잘못됐거나 한글이 잘못됐거나 두 개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한문 쓰신 분들
훨씬 독서량도 많았고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자기 생각을 썼던 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이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글들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이 그 고투에 이렇게 한문으로 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장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냥 한문이니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건 글인데 왜 이해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번역본들 보면 번역본을 또 번역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의 그 언어 생활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번역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문을 대하시더라도 분명히 그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제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자료도 찾아보고 해가지고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